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8월 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85% 상승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2% 하락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2580포인트로 2600선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가 2800억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28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 매도 위주로 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각각 2천억, 10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2.2% 하락을 했습니다. 증시가 여전히 하락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여전히 하락했고요. 니케이도 상승했지만 장 초반에 하락 이후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피 코스닥은 이번 주 목요일에 옵션 만기일이고요. 금요일은 이제 MSCI 리밸런싱 편입을 위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되면 이번 달 말까지 아마 리밸런싱 이 추종 자금이 결과가 나올 것 같고 말부터 해서 새로운 이제 시장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을 한번 찍고부터 2670포인트에서 빠르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4일 정도 연속으로 지수가 눌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선 아래로 지금 이제 지표가 형성이 되었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을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흐름을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이 상승보다는 횡보 혹은 조정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게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옵션 만기까지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600선을 지금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지금 눌러지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은 8월달 음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분위기는 조금 조정이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기관 투자자고요. 투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지금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오늘 3200억도 매도했고요. 4일 정도 연속으로 빠져나왔고 그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보다도 오늘은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코스피 전체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 연기금 투자자가 코스피에서 계속 이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옵션 만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스피에서 물량을 좀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움직임이 지속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찍어 눌리듯이 물량이 쏟아졌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이제 900포인트가 무너졌고요. 쌍봉 형태로 지금 떨어지면서 빠르게 지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떨어졌던 전저점까지도 지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지표가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스닥에 강세를 두고 있던 그런 테마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61선 근처를 받쳐줄지 아니면 기술주들이 조금 무너지면서 진행이 될지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지표가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하락할 확률도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빠져나가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2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지금 이제 7월 말부터 해서는 줄곧 코스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지금 1000억씩 이렇게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8월 1일부터는 확실히 코스닥의 매수보다는 매도로 계속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옵션 만기까지 또 이어지는지 이번 주 금요일 코스피 MSCI 리밸런싱 확정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환율도 계속 1,300원 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요. 2.5원 정도 하락했지만 그래도 1,305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1선 위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지금 이제 하락폭이 빨랐지만 또 상승폭도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 적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하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상황 속에 환율은 꾸준히 평균적인 가격대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상보다는 조금 하락세가 더디지만 그만큼 이제 금리 인하 시기도 지금 더디고 있지만 결국에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300원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은 미국 증시가 약상승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끝내고 이제 상승세로 돌아설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럽 증시도 지금 이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0.3%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장세가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 주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지금 이제 국제유가가 82달러까지 올라갔고요.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이제 고점 부근에서 80달러 부근에서 멈추긴 했지만 너무 또 급하게 올라가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일단은 이전에 올라갔던 100달러 이상의 치솟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적정 수준에 멈추기를 좀 바라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 쪽에서도 감산을 이어가고 있고요. 국제유가에 대한 그런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전쟁까지 일어나다 보니 계속해서 그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 이런 원자재 가격들도 들쭉날쭉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제 좀 자리를 잡고 무게를 두고 계속 이 상황을 지켜봐야 하고요. 지금 변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하기보다는 변동하는 상황에 대해서 느리게 대처를 하면서 서서히 이 분위기가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천히 이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고요. 전고점을 이제 넘어선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완곡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빠르게 지금 치고 나가면서 4.1% 이상을 결국에는 넘어섰습니다. 아무래도 국채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그런 가격이 메리트가 없어졌다 혹은 일정의 투기 매물로 투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그렇게 이제 떨어지고 결국엔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런 여파에 의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채를 가지고 있을 때 4%에 대한 이익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메리트가 꽤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험 시장보다 지금 이제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주식 시장이 부담스러운 그런 수치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석 마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20원 하락해서 0.7% 하락했고요. 16,8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상승을 했지만 후반으로 또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와 유사하게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보다 적었고요. 16,770원으로 30원 정도 추가로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 3일부터 해서 다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7월 말부터 해서 좀 반전이 있기를 바랬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8월 3일자로 4% 가까이의 하락이 있었고요. 그 뒤로는 큰 상승 없이 또 한 번의 이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 하락폭을 한 번씩 주면서 계속 그 가격대를 유지시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요. 17,000원 수준, 16,000원 후반대 수준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7월이 끝나고 8월 옵션 만기까지도 이어지는지 이번 주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요. 화수목 3일 정도,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MSCI 비중 조절에 따른 그런 종목 편성이 확정되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다 끝나기를 기다린다면 다음 주까지는 이제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다음 주는 또 이제 화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 종목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분명히 이제 하락 상승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큰 하락을 지루한 하락을 이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 장담은 못하지만 사실 지금 이때와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있고 상승 이후에 하락을 굉장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급등 이후에 한번 반등을 주고 그 바닥까지 떨어뜨리고 쌍바닥을 찍었고요.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근에서 쌍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한 뒤에 꾸준히 평균 단가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121선과 61선이 상승 방향으로 꾸준히 올라간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선이 떨어지고 61선, 그 다음에 5일선, 121선이 사실 모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쯤 했을 때는 수렴 구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평선들이 꼬여 있다라는 소리인데요. 여기서 분명히 상승 아니면 하락으로 좀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락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턴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번 주가 아니라면 다음 주까지도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생각보다 오랫동안 이 구간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양호구름 위로 좀 이 주가가 형성돼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별 차트는 계속 지루하기 때문에 일단 쌍바닥 다져주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반등 자리에서 조금 이제 눌러지면서 양호구름 안쪽으로 이제 진입을 했고요. 네, 5월봉선을 받치면서 이제 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 주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움직임이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오늘도 이제 360만 주로 적은 편이었고요. 거래량이 언제 실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도 사실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코스피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을 못 받는 것 같고요. 잘 올라가던 테마들도 지금 크게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 조금은 상승이 더뎌 보입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이외에 다른 테마들은 사실 약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부 다 장 초반에 상승을 하다가 좀 눌러지는 경향이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일단은 하락보다는 상승 방향으로 이번 주에 턴어라운드를 해주는지 그리고 옵션 만기를 잘 넘겨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거래원에 신한증권이 또 매도 상위에 위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 패턴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가 하락하는 날에는 신한증권이 대부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증권이 아니라면 JP모간 혹은 모간서울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 세 투자자, 그죠? 사실은 같은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투자자에 의해서 이 반복된 파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는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공매도의 패턴을 며칠 전에도 제가 그렸지만 상당히 주가와 영향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늘리지만은 않고 있고 공매도를 주기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분을 차츰차츰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정 수준에서 공매도를 상환할 가능성이 크고 이제까지 이제 옵션 만기를 기준으로 좀 주가가 턴어라운드라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8월 옵션 만기까지 주가가 조금 큰 움직임이 없다가 8월 옵션 만기 이후부터 다음 주부터 조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7월 말을 조금 기대를 했지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이번에 상승을 시작했을 때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 주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수급은 오늘도 좋지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 37만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9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양매도가 진행이 되었고 지금 8월 3일부터 연일 계속 매도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45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는 28만 주인가요? 매수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 매수 이상의 그런 매도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추가적인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기관 투자자 수급 보면 금융투자가 12만 주를 매도했고요. 투신이 14만 주를 매도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14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3일 정도 연속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금융투자, 투신이 또 이제 매도 물량을 늘려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세가 지금 코스피 전체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이 옵션 만기, 코스피에 대한 그런 MSCI 리밸런싱 관련해서 이런 물량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가 이탈을 한다라고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탈을 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지수 조정에 의해서 조금 기계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지금 많이 매집했던 물량이 다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패턴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다시 매수로 전환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내일도 같이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수요일, 목요일까지 지속적으로 물량을 계속 쏟으면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근데 물량을 쏟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하락하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에 제가 패턴을 좀 보았을 때 계속 기계적인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 패턴의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 매도를 한 번에 계속 매수 매도가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세력이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느낌이 들었고요. 어떤 특정한 그런 이 거래가 이 옵션 만기까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이해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해관계가 끝났을 때는 거짓말처럼 이렇게 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굉장히 이제 힘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전에도 계속 반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된 상황 이후에 결국에는 찾아왔던 것은 상승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지금 패턴만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근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공매도 잔고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668만 주로 어제보다 100만 주 가까이, 80만 주 가까이 다시 늘었고요. 하루 만에 이제 상환했다가 다시 늘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1거래가 많은 날에는 또 이렇게 공매도 많이 늘어났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확 늘리면서 또 이렇게 같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8월 4일자로도 공매도 비율이 많았고요. 아무래도 잔고가 늘어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오늘은 15만 9천 주로 공매도 거래가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1거래량 대비해서는 한 4에서 5% 정도의 공매도 비율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비율이 적은 수준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평소보다는 많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언제까지 또 이어지는지도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차잔고는 아직까지는 지금 오픈이 되지 않았고요. 내일 또 대차잔고가 오픈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정 물량은 39만 주에서 39만 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고 전날 매수했던 것에 대부분을 또 매도하였고 그 이상 매도하면서 12.81%로 외국인 보유율이 감소를 했습니다. 13.8% 수준에서 1% 가까이 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유율이 줄어들었고요.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이전에도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할 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1% 가까이 하락을 했을 때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그 시점부터 다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매수세가 이어질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옵션 만기가 그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거래원은 오늘 신한증권 매도가 강했고 전날도 보시면 모간서울이 11만 주, 신한증권이 4만 7천 주, JP모건이 4만 7천 주 매도하면서 또 주요 매도 세력으로 이렇게 위치를 했습니다. 한국증권도 최근에 매도 상위 위치를 자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정 수급이 계속 매도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매도를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거래량을 죽인 채로 기계적인 교환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 주가는 계속 움직임이 없고 조금씩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자리를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한번 이 주가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이제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UAE 원전에 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2기에 대한 추가 수주 청신호가 나왔다. 최대 20조에 대한 협의를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바라카 원전 추가 건설 논의에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9년에 한국형 원전 APR 1400 4기를 수주한 지 14년 만에 이렇게 다시 건설 논의를 하였고요. 최근에 UAE 관련해서 우리나라와 고위급 원자력 이 협회도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SMR 관련 협력을 약속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또 이제 대형 원전 관련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가 이제 30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쪽을 이제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사모펀드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투자 방법과 투자처를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UAE가 계속해서 이 3국 공동 진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그런 쪽에 충분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어서 지금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6일 정부와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과 바라카 원전 발주사인 UAE 원자력 공사 경영진은 최근 화상회의를 열고 바라카 5, 6호기 건설 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5, 6호기 건설을 위한 부지 정지 작업도 일부 진행이 된 것으로 전해졌고, 양측은 추후 협의를 거쳐서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지금 이제 20조 원에 달하고요. 5, 6호기가 지금 이제 검토 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원래는 이제 8호기까지가 계획된 상황이고요. 1에서 4호기는 우리나라가 건설을 했고, 5, 6호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 2, 3호기까지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진행 중이고, 4호기는 2024년 내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 건설을 염두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아마 단독으로 이렇게 건설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폴란드 원전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폴란드 원전보다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이제 부지가 확정된 이후에 부지 정지 작업이 일부 진행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부지 정지 작업을 최근에 다시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UAE 5, 6호기, 그죠? 바라카 5, 6호기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바라카 5, 6호기에 대한 수주 소식이 빠르게 들려올 것인지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분명히 이제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 UAE 바라카 원전의 1400메가 특급 모델에는 납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찰 자체도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배제가 되는 상황인데, UAE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소송을 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소송에 대한 별다른 소식은 없고, 중재 절차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최근 기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쟁 금액이 수천억 원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기사가 최근에 나왔었고요. 이 중재라는 것에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소송과는 다른 입장입니다. 이 웨스팅하우스는 소송을 이제 걸었었는데요. 그 소송이 아니라 중재로 지금 넘어온 상황입니다. 작년에 소송을 당했을 때 한전에서 웨스팅하우스 소송 기각을 해야 된다, 중재 명령을 해야 된다라고 미국 법원에 답변을 냈었고요. 한전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 에너지법은 법을 이행할 권한을
권한을 미 법무장관에 배타적으로 이제 위임을 했고, 이제 문제 3은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는 협정 당사자 간 모든 분쟁과 이견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 1월 달에 이제 중재가 진행되다가 중재 정지를 했는데요. 합의를 시도를 했는데 합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중재가 재개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해서 서로 이제 법무법인을 이렇게 선임을 하면서 이렇게 본격적인 분쟁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중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소송보다도 이제 중재 결과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결론이 빨리 났으면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웨스팅하우스 입장이라면 이렇게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존재감을 알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하기 위한 그 전략으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분쟁을 이용해서 좀 쉽게 합의를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시간을 끌어서 진행을 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중재 절차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 서로 간에 공급망 협력은 진행될 수밖에 없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그런 이제 이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또 합의가 될 수 있겠지만 조금은 지금 이제 시간이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별개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단독으로 수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인데요. 뉴스케일 파워는 계속해서 지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SMR을 건설할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폴란드, 이 루마니아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에도 SMR 기술 경제성 검토를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물산, GS건설 등이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뉴스케일 파워가 인도네시아 전력공사, 그 다음에 국가연구혁신청과 이렇게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기술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킥오프 미팅을 개최를 했고, 8개월 동안 뉴스케일 파워의 이 보이저 기술과 비용, 사회, 그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규제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이제 유력 부지로 서부 쪽에 칼리만탄이 이제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에 MOU 체결까지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이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이 들어간다면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매년 꾸준한 그 주기기 발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형 원전보다도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주기기 이 수출이 조금 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경영진 쪽에서도 글로벌 파운드리를 욕심낼 만큼 상당히 이제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은 알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 프로젝트는 이제는 SMR로 점점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SMR이 지어지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이 성능이 검증이 되고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기존에 이 건설 계획되고 있던 대형 원전들이 아마 소형 모듈 원전으로 다 교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모듈 원전을 지어야 되니 뭐니 하면서 그 다음에 대형 원전을 추가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빠르게 늘려야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을 지금 급격하게 늘려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생겼죠. 이렇게 용인 클러스터,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첨단 산업단지가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신규로 이제 이렇게 산업단지를 지었을 때는 분명히 이제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전원이 공급이 되어야 되고요. 이 공장 같은 경우는
밤이라고 해서 쉬지 않습니다. 네, 교대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안정적인 이 에너지원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가장 중요하고요.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이 효율이 높은 이 구간도 있지만 효율이 떨어지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에너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LNG 발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첨단 산업단지 옆에 3기가와트 규모의 LNG 발전소 건설을 준비 중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발전사에 5개 정도로 이렇게 참여 의향서를 받았고요. 그렇게 이제 참여한 발전사는 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뭐 이렇게 동서발전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발전소가 참여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가스터빈입니다. 네. 최근에 가스터빈을 국산한 우리나라의 유일한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오늘도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던데 가스터빈의 국산화 시대가 열렸다. 두산 에너빌리티 결실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이제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이제 270메가와트급의 이 가스터빈이 지금 이제 상업운전에 돌입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순수 제작 기술로 100% 국산한 이 가스터빈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으로 보령 열 복합발전소라든지 이제 분당 복합발전소도 이 가스터빈을 수주할 예정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 3기가와트 규모의 가스터빈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전량 수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 성능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능이 충분히 나온다라고 했을 때 국산화를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380메가와트급도 있고 270메가와트급도 있는데 지금 이제 380메가와트급 기준으로 그 관련 기자재라든지 저런 가스터빈을 납품을 했을 때 한 2,800억 정도를 수주를 하더라고요. 기당 이제 2,800억 정도를 수주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스터빈도 큰 돈이 됩니다. 그래서 3기가와트라고 했을 때는 이 계획상으로 이제 550메가와트급 6기 정도를 넣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500메가와트급 6기네요. 그게 이제 뭐 500메가와트급이 하나로 이제 될지 두 개를 연결해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주를 한다면 이 원자력 주기기만큼의 큰 프로젝트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주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신규 첨단 산업단지의 가스터빈이라든지 노후화된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교체 작업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수익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상풍력 단지도 지금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라남도 쪽에 있는 그런 영광 해상풍력 사업권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 부분 가지고 있고 그 일감만 하더라도 수년치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8메가와트급이 이 신규로 깔리기 시작한다면 매년 큰 수익을 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로 지금 뭐 이런 대형 원전 이런 소송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는 초점을 해상풍력, SMR 그리고 이 가스터빈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비중이 커질 전망이고요. 대형 원전이 수주가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분명히 이제 이 수주에 대한 큰 건도 있고 매출에 대한 영향도 주겠지만 앞으로 주력 사업들은 이제 점점 이 SMR 해상풍력 가스터빈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관심을 많이 못 받았지만 분명히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올 하반기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